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最初に自己紹介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河村優斗と 자기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인에서 시니어 소프트 엔지니어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 이후에 라인 서버 개발을 중심으로 H베이스 운용 등에 관여해 왔습니다. 현재는 전사적인 카프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팀의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카프카하고 관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코드의 컨트리뷰션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달에 미국에서 행해진 대규모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의 카프카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작년까지는 데브데비에 오셨으면 라인에서는 H베이스나 레디스 클러스터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분산 미들웨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카프카도 그중 하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카프카라는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카프카는 스트리밍 데이터 미들웨어와 그 주변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우리들이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높은 스케일러빌리티와 어베일러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의 퍼시스티스를 서포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카프카에 한번 입력된 데이터는 그 지점에서 영상화된다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브 서브 모델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카프카의 아키텍처를 이해함에 있어서 세 개의 컴포넌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게 프로듀서. 이것은 카프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는 클라이언트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브로커 클러스터. 이거는 이미지의 노드에 구성되어지는 클러스터로 토픽이라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에디트를 릴리스 호스팅하는 수가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어느 것인가의 토픽에 대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일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컨슈머. 이것은 카프카에서 데이터를 판독해내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컨슈머는 데이터를 판독하고 싶은 토픽을 지정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읽어냅니다. 중요한 특성은 하나의 토픽의 컨슈머가 여러 개 있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토픽에 입력이 된 것은 다른 컨슈머가 다른 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이 퍼브 서브라고 말하고 있는 디스트리뷰터의 모델입니다. 그럼 라인에서는 대규모 카프카의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서비스나 시스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아니고 세뇌의 다양한 시스템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플랫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인 서버 개발 팀에 있어서 너무 복잡한 아키텍처를 간소화하기 위한 중간 레이어로 채용이 되었었는데요. 거기서 성공예 그리고 높은 신뢰성을 갖고 운영되어서 다른 팀들로부터 우리들도 사용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생겨나기 시작해서 전사적인 플랫폼으로 자연적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럼 라인에 있어서 카프카의 취급 어떤 것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플하게 분산 큐잉 시스템으로서의 사용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서비스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발생하는 느린 처리, 그 안에서는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로 운영되고 있는 바크플라운스의 태스크 프로세스에서 리퀘스트하기 위한 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용 방법은요, 데이터 허브로서의 이용입니다. 이것은 어느 서비스에서 발생한 데이터의 업데이터를 그것을 사용하는 다른 여러 서비스에 대해서 허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에서는 유저의 친구 관계를 데이터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유저 A가 다른 유저 B를 친구로서 추가했을 때 라인 본체에는 물론 그거에 해당하는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그와 더불어 거기서 발생한 관계성의 업데이트를 이벤트로서 카프카의 토픽에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서 입력된 이벤트는 예를 들어서 통계 시스템이라든지 유저 그래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밀리 서비스, 예를 들면 타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라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모르는 친구가 갑자기 추가되어서 스팸이나 광고를 보내오는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이런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유저가 유저의 액티비티를 탐지해서 자동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게 있고 그런 시스템에서 이용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클러스터가 독립한 복수의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허브로서의 컨셉입니다. 우리는 의도하고 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가 간단하게 그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동일적인 아키텍처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로서는 오페레이션 효율성이 있습니다. 카프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는 클러스터를 나눠서 용이해야 하는데 우리의 오페레이션 코스트라는 것은 서포트하는 서비스 시스템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 시스템에서 단일 클러스터를 이용하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리소스를 모두 다 그 클러스터에 보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릴라이어빌리티나 퍼포먼스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 카프카 플랫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본체는 물론이고요. 블록체인 플랫폼이라든지 광고 플랫폼, 라이브라는 서비스나 데이터의 분석 시스템, 타임라인이라는 서비스, 그 밖에 많은 서비스들이 카프카를 백엔드로서 구축되어져 있습니다. 결과로서 우리들의 클러스터는 굉장히 큰 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500억 건을 초월하는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양에 관해서도 데일리로 210TB, 초당 4GB를 넘는 양을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 50 이상의 다른 서비스나 시스템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 클러스터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케일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카프카 클러스터는 많은 서비스의 백엔드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마르치 코스트는 굉장히 좋은 효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치 테넌시에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몇 개 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의 첫 번째는 클러스터가 그 자체를 어뷰징한 클라이언트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내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악의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공격한다는 케이스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여전히 컴퓨레이션이 미스를 한다거나 디플로이의 미스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기치 않은 워크로드의 클러스터가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리퀘스트가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기치 못한 리소스나 액티비티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서 탐지되었을 때 그 원인이 되었던 클라이언트를 신속하게 특정해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마지막으로 일정 레벨의 워크로드의 아이솔레이션이 클라우드 간에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클라이언트가 그 자체가 초래한 워크로드에 의해서 늦은 레스폰스를 경험을 했을 때 같은 이유로 같은 클러스터에 의한 같은 클러스터의 접속과 전혀 무관계한 클라이언트가 동등한 레스폰스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 클러스터를 워크로드에서 지키는 점인데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카프카 클러스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양보다 리퀘스트의 수를 컨트롤을 하는 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카프카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취급함에 있어서 굉장히 잘 설계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프카는 그 자체가 캐시 레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페이지 캐시라는 이 캐시 기능에 전면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대용량의 데이터가 애플리케이션의 메모리와 OS 레벨은 캐시로서 중복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캐스트 매칭이라는 기능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복수의 레코드를 하나의 큰 리퀘스트에
정리를 해서 클래스에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으로써 데이터들이 늘어나더라도 리퀘스트로서는 적은 수로 리퀘스트마다 생성하는 오버헤드를 피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클라이언트가 보내오는 리퀘스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카프카의 리퀘스트 쿼터라는 기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클라이언트가 사용 가능한 브로커의 리소스, 엄밀하게 말하면 브로커가 가지고 있는 스레드 타임이라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모든 클라이언트에서 데폴트로 설정함으로써 어느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브로커의 리소스라는 양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를 들면 단일 클라이언트가 폭주해서 우리가 예기치 않은 리퀘스트를 클러스터에 초래한 케이스에서도 클러스터 전체가 그거를 정지한다든지 퍼포먼스가 굉장히 하락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리퀘어먼트, 클라이언트 간의 워크로드의 아이소스를 곳에 대한데 이것에 관해서는 실제로 우리들의 프로덕션에서 발생한 트러블과 우리들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왔는지 그것에 관해서 조금 더 심층 조사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문제의 발견은요. 저희가 퍼포먼스의 악화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프로듀스라고 하는 카프카의 클라이언트가 클러스터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쓰는 API가 있는데요. 이 프로듀스 API의 99%의 타일의 리스폰스 타임이 평소보다 50에서 100배로 악화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두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시간대 브로커의 머신상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디스크 리드가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건요. 네트워크 스레드라고 하는 카프카 내에서 클라이언트와의 대응을 담당하는 스레드가 있는데요. 이 스레드의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상승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는 문제의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카프카에서 어떤 식으로 리퀘스트를 핸들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카프카의 리퀘스트 핸들링은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레이어는요. 네트워크 스레드라는 겁니다. 여기거든요. 이건 클라이언트와의 I/O를 담당하는 스레드입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에 담당한 리퀘스트를 읽어서 리퀘스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준비가 된 레스폰스 프로젝트를 클라이언트 소켓에 쓰는 걸 담당합니다. 또 하나의 스레드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핸들러 스레드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스레드가 불러낸 리퀘스트 내용을 처리를 하고 필요한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네트워크 스레드 쪽으로 리턴을 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에 리퀘스트가 도착을 하죠. 그러면 네트워크 스레드가 이걸 읽어내서 리퀘스트 오브젝트라는 걸 만듭니다. 리퀘스트 오브젝트라는 건 리퀘스트 큐에 입력이 됩니다. 리퀘스트 큐라고 하는 건 브로커 간에 하나만 준비되어 있는 큐예요. 모든 리퀘스트 핸들러 스레드는 이 큐를 홀링을 해서 리퀘스트를 취득을 하는 겁니다. 하나를 핸들러 스레드가 이제 리퀘스트 핸들러 스레드에 의해서 부르게 되면 내용이 처리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크와의 I/O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리스폰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리스폰스 큐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폰스 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네트워크 스레드별로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나 되돌아가 주세요. 네트워크 스레드에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스폰스 큐에 입력이 된 레스폰스 큐는 그걸 담당하는 네트워크 스레드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스레드가 리스폰스 큐에서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취득을 하면 그 내용을 클라이언트 소켓에 입력을 합니다. 이것이 일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즉, 네트워크 스레드는 이벤트 루프를 돌리는 스레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른바 이벤트 드리븐 비동기 I/O라는 걸 실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스레드를 다중화시켜서 준비가 된 거를 순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 루프를 계속 돌리는 것이 네트워크 스레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스레드 내에서 이루어지는 처리라고 하는 것은 I/O에 의해서 블락이 되는 차단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커넥션이 새로 브로커에 만들어지면 이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은 브로커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스레드 중에서 어느 것 하나에 어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네트워크 스레드에 의해서만 처리가 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이 현상, 즉 이벤트 네트워크 스레드의 유틸라이제이션이 향상을 했다라는 케이스인데요. 이게 어떤 케이스에서 일어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정말 처리를 해야만 리퀘스트 수가 정말 늘어서 바쁘게 I/O 루프를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퀘스트 수에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네트워크 트렌드가 그걸 처리하는 이벤트 루프의 어느 곳에 처리해서 이게 차단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스레드의 유틸라이제이션이 향상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어떤 케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냐라는 걸 이해하려면 저희는 카프카의 소스 코드를 읽어봤습니다. 그 결과 하나, 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걸 이해를 하려면 카프카의 API별 레스폰스 처리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etch라고 하는 API랑 기타 API의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다르거든요. 우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기타 API에 대해서입니다. 기타 API의 리스폰스 처리의 경우에는 리스폰스 큐에서 리스폰스 오브젝트가 그 스레드 쪽으로 갔을 때 클라이언트 소켓에 써야 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라는 것은 다 메모리상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스레드가 할 일은 그 준비된 데이터를 그저 클라이언트 소켓 쪽으로 복사를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fetch API는 어떠냐? 이 fetch API는 컨슈머가 브로커에 리퀘스트를 할 때 불러내는 API입니다. 즉 토픽의 데이터를 클러스터에서 불러내는 API죠. 그러니까 브로커는 그 리스폰스를 리턴을 할 때 거기에 스토어되어 있는 토픽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소켓 쪽으로 복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블로커를 send file이라고 불리는 특수한 시스템 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send file이라고 하는 건요. 리눅스에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 콜이에요. 로컬 디스크 상의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소켓 쪽으로 직접 복사하는 것이 가능한 API입니다. 그 결과 유저 스페이스의 메모리 쪽에서 일단 복사를 해야 되는 걸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프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상 데이터가 만약에 페이지 캐시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 소켓 쪽으로 그냥 복사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페이지 캐시의 데이터가 존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컬 디스크에서 한번 데이터를 로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디스크의 그 데이터가 페이지 캐시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대상인 데이터가 페이지 캐시에 존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주 심플한 메모리 코피를 하면 될 겁니다. 전형적으로는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몇백 마이크로 세컨드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몇 마일 세컨드에서 수십 마일 세컨드까지요. 그래서 굉장히 늦은 처리가 이벤트 룹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처리가 이벤트 룹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확증을 얻기 위해서 샌드파이 시스템 콜의 처리 시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툴은요. 시스템 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스템 탭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내믹 트레이싱 툴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몇 줄의 스트립을 했음으로써 커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사건을 관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어떤 머신상에서 불린 시스템 콜의 숫자를 세는 스크립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요. 두 번째 줄에 글로벌 CNT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언이 된 변수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블럭을 보시면 시스템 콜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엔트리를 임플리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블럭에서 CNT 변수를 리터레이트를 하면서 시스템 콜의 이름과 그것이 불린 횟수를 프린트를 합니다. 그것만 하는 그냥 스크립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시스템 콜의 이름과 그것이 불린 횟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 탭은
저와 같은 스케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란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낮은 오버헤드로 작동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션 환경의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오버헤드를 신경 쓰지 않고 안심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등한 툴로서는 Dtrace라든지 eBPF과 같은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さてこのシステムタップを用いてブローカーによって発行されているシステムコール샌드 파일 시스템 콜, 처리 시간에 대해서 계측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립트 내용에 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얻어진 것은 다음과 같은 히스토그램입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처리가 이 마이크로세컨드에서 32마이크로세컨드라는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처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극히 일부만 8미리세컨드 이상이라는 상당히 느린 시간, 오래된 시간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확증을 얻은 우리는 문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세워봤습니다. 블로커가 설치 리퀘스트를 처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샌드 파일을 불러오는 가운데서 디스크를 리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력이 블록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처리 중에 그 리퀘스트뿐만이 아니라 같은 네트워크 슬레드에서 처리되어야 할 후속 리스폰스, 다른 관계가 없는 API 리스폰스라는 것이 모두 블록 차단됩니다. 그런 가설입니다. 이로 인하여 디스크리드를 위해서 발생한 레이텐시가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리스폰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원래 관계가 없었던 프로듀스 EPI의 리스폰스 타임이 악화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론은 원래 블록을 해서는 안 되는 이벤트 루프, 블록을 하지 않도록 수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샌드 파일이 네트워크 스레드 안에서 호출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대상 데이터가 반드시 페이지 캐시상에 올라와 있도록 하자. 그러한 개선을 블로커에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디어로서는 지금 현재 블로킹하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 슬레드 안에서의 디스크로부터의 데이터의 로딩을 리퀘스트 핸들러 슬레드 측에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리퀘스트 핸들러 슬레드는 단일한 큐에 대해서 모두까지 폴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블록이라는 것은 다른 스레드에 일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른 스레드는 후속 리퀘스트에 대해서 처리를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 스레드에 있어서의 블록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서는 원업된 페이지 캐시라는 것은 그 이후 네트워크 스레드에서 다시 읽어내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읽어냅니다. 여기서의 블록은 여기서는 지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페이지 캐시 원워프 한다는 그런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서는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리드를 부른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이 방법에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심플하게 리드를 하다 보면은 그 데이터는 우선 디스크로부터 로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유저 스페이스의 버퍼에 복사가 됩니다. 원래 왜 카프카가 샌드 파일이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대량의 데이터의 메모리 카피를 오버헤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원래 카프카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효율적인 퍼포먼스의 특성이라는 것을 희생으로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시행 작업 끝에 우리가 도달한 결론은 약간 트리키한 방법입니다. 대상 데이터에 대해서 샌드 파일을 호출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송신처는 내부 눌러 설정합니다. 리눅스에서는 샌드 파일이 내부 널을 데스티네이션으로 해서 호출이 됐을 때는 일절 메모리 카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디스크로부터의 페이지 캐시 데이터의 로딩은 이루어지지만 그 이후에 메모리 카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상적인 동작이었던 겁니다. 이 동작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관찰해서 리눅스 커널의 행동을 보고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깊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샌드 파일이라는 API는 내부에서는 스프라이스라는 처리에 매핑됩니다. 관련됩니다. 이 스프라이스라는 것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마다 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널 디바이스 드라이버
여기에 구현된 스프라이스 라이트 놀이라는 펑션은 파일 투 널이라는 펑션을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1절 메모리 카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확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페이지 캐시의 웜업이라는 처리를 무력하게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것은 Prepare for Read라고 불리는 페이지 캐시의 웜업을 하고 있는 부분만을 뽑아낸 것인데요. 하고 있는 것은 내분절에 관해서 파일을 오픈하고 그것의 파일 처널에 Transfer to라는 메소드를 읽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바의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 채널이라는 클래스는 Transfer to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send 파일을 사용한다라고 구현되어 있는 따라서 우리는 플랫폼을 고유의 GNI 고유의 그러한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바만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 프로덕션 시스템에 적용을 시켜서 디플로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가 되어 있었던 디스크리드를 일으키는 해지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무관계한 프로듀스 API의 리스폰스 타임에는 일절 악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과를 도출했을 때 그것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환원한다는 것을 자주 합니다. 이번 케이스에 관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업스트림에 티켓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맞이가 된다면 카프카의 테일레이텐시가 50배에서부터 100배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수많은 퍼포먼스 개선, 패치라는 것을 여태까지 그러한 부분에 이바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의 카프카 유저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부분에는 이러한 이슈 아이디를 검색하시면 업스트림 티켓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라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대규모 전사적 카프카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떠한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카프카의 코어타라고 불리는 기능 그리고 시스템 테빌과 같은 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서 또 시스템을 잘 이행한 패치 적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호스팅 폴리시라는 것은 상당히 잘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허브로서의 컨셉트를 유지하면서 서포트하는 시스템 서비스의 수에 대해서 오퍼레이셔널 코스트를 비례하면서 늘리는 것 없이 퍼포먼스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퍼포먼스 개선 등의 성과라는 것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도 환원을 함으로써 전 세계 카프카 유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과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전달이 됐으면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축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프카 플랫폼 자체의 진화, 앞으로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다양한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첫 번째 하나의 큰 문제로서 클라이언트의 표준화 그리고 관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은 다양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다양한 카프카 버전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를 서포트를 하는 경우에 거기에 있는 다양한 차이로 인하여 어려운 점이 수많이 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효율적인 컨슈머 프레임워크의 개발 그리고 클라이언트 SDK 개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를 표준화해 나가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쉽게 한다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높은 아빌리티를 요구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플랫폼은 최근에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장애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보인 다양한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과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높은 아빌리티를 위한 엔지니어링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축으로서 새로운 팀, SRE 팀이라는 창설이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미들웨어 서비스마다 서로 다른 팀에서 각각 하고 있는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 그리고 퍼포먼스 엔지니어링 이러한 것들 속에서 특히 오퍼레이팅 시스템 차원에서의 지식 툴 또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 툴 이러한 것들을 가능한 한 팀을 넘나들면서 공유를 함으로써 전사적인 서비스 신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도메인에 관심이 계시다면은 저는 이 이후 Ask the Speaker라는 코너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코너를 찾아주셔서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